자, 문재인 시즌2다, 시즌2. 그때는 자석 효과라는 게 발생했습니다. 9억 밑에 애들은 9억으로 빠르게 달아붙고, 15억 밑에 있는 애들은 15억으로 빠르게 달아붙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플러스 6억 효과. 네가 6억을 더해서 이사 가는 거는 안 맞겠다. 아파트는 망고쌤. 결국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런 거잖아요. 대출 규제, 초강력 규제라고 하는데 이 초강력 규제가 시행이 됐으니까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겠냐? 소위 말하는 전 세계 유일하게 국가 운영의 목표를 집값 잡는 걸로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집값은 과연 잡히겠냐? 중국도 포기한 집값 잡는 게 되겠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여러분 집값이 떨어지겠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과거를 한번 회상을 한번 해봅시다. 터보의 회상 아니고 과거를 한번 회상을 해보자. 2019년 12월 16일에 대출 규제가 깜짝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도 처음 보는 규제였고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시기에 깜짝 발표를 했죠.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자, 그때는 가격대별로 대출 한도를 정했죠. 지금은 가격대별로 한 게 아니라 그냥 6억만 받으세요 이런 거였는데 규제 지역에는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 그 다음에 15억 초과는 아예 받지 마세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때 15억 초과됐던 강남 아파트 그래서 떨어졌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자, 그때 집값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9년 12월 26일에 KB부동산의 망고맵이에요. 어때요?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서울 전체가 거의 빨간색으로 달아오르고 있었죠. 자, 제가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를 많이 보는데 이 시기에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를 안 보는 이유는 뭘까요? 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가 100번 넘게 조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도 KB 걸 봤습니다. 왜 이상하게 안 맞으니까. 조작했는지 아닌지 몰랐는데 이상하게 안 맞으니까. 어쨌든 2주 단위로 보면, 그리고 12월 16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나니까 서울은 이런 색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처음 본 규제를 했는데 훅 갔어요? 시장이 훅 갔냐고? 안 가잖아. 자, 그래서 또다시 2주가 지나요. 2주 단위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조금 가격이 좀 덜 오르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빨간색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오름폭은 좀 줄어들었지만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집값이 잡힌 겁니까? 상승폭이 줄어든 거지. 그죠? 아니, 원하는 게 이거 아니야? 집값 잡힌다는 게 뭐 25억짜리가 그냥 막 15억, 막 10억 이렇게 떨어지는 걸 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주가 지나니까 이렇게 되고 다시 2주가 지나니까 이렇게 됐어. 그럼 결국 뭐냐 하면 이렇게 이게 한 달 뒤, 이게 2달 뒤라는 거죠. 상승폭이 줄어든 건 맞아. 하지만 상승이 하락으로 반전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진하게 빨간색들이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잘 보세요. 여기 강남 쪽 중간 이 센터가 빨갛다가 시간이 가면서 이 외곽이 빨개지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야. 봐봐. 이 외곽이 빨개지잖아. 그죠?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뭐 금강구 이런 데가 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니까? 가격으로 규제를 하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자, 다시 2주가 지나니까 보세요. 이게 가운데는 허옇고 외곽 부분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올랐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고 2달 전에도 말씀드렸고 강남만 영원히 뾰족하게 오르지 않을 거다. 시간이 지나면 돈이 넓게 퍼지는 시기가 올 거다. 그런데 중간에 뭐 규제 지역을 지정한다든가 대출 규제를 하면 그 상승이 확산되는 풍선 효과가 진행이 되는 그런 것을 속도를 가속을 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만약에 7월 달에 예상했던 대로 규제 지역 확대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이면 알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16일에 여기서 규제를 시작했어요. 규제를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면 KB부동산 지수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빨간색이 전세 지수고요. 파란색이 매매 지수예요. 요때 이 박스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규제를 딱 때리니까 집값이 폭락한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어디가 내렸어요?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계속?
계속 올랐다. 하거나 말거나 계속 오르더라. 그때도 얼마나 놀랐는데, 아니, 대출을 안 해준단 말이야? 우리는 대출을 받는 권리도 없어?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로 집값을 잡는다?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봐왔고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지도까지, 그림까지 제가 다 보여드렸으니까 잘 알아들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심리 한번 보겠습니다. 심리. 요때 여기 빨간 박스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서 규제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심리가 밑으로 내려오더라. 처음에는 훅 내려오다가 천천히 내려왔어. 그리고 밑으로 다시 빠졌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반등해가지고 이전의 고점보다 훨씬 더 높은 고점을 형성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심리가 순간적으로 빠질 수 있지만 그래서 돈이 줄어들고 없던 집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더라. 그 추세대로.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뻔하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심리는 2, 3주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 쭉쭉 빠질 거고 그리고 어느 순간 반등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전 고점보다 규제하기 전 고점보다 더 높은 고점을 찍을 거다.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호가 한번 제가 급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호가. 자, 지금 이제 칩이 내리려 그러면 아무래도 서울에 호가가 많이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주 일주일마다 호가를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정리. 그래서 이제 월요일마다 호가를 정리합니다. 전국의 500세대 이상 주요 단지들 기준으로 지난주보다 동일 매물의 호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올랐다면 몇 퍼센트가 올랐는지, 내렸다면 몇 퍼센트가 내렸는지를 취합을 하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에.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에 취합했는데 금요일 날 발표하고 며칠 안 됐잖아요. 그때는 호가가 요랬다. 거의 안 내렸다. 여기. 그런데 이제 요거는 주말이고 하니까 그랬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데이터 나오고 그러면 한 주 더 기다려야 되니까 제가 오늘 중간에 한번 다시 호가를 검색을 해봤어요. 호가를 취합을 해봤어요. 오늘 아침 내내 와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 정도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데이터를 모으려고? 자기의 상상에서 나오는 그런 근거로 이야기하지 말고.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화수목금 4일치니까 요거는 상승률이 요 기존에 이런 일주일 단위로 조사하던 거에 비해서 반 정도만 돼도 나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일주일 만에 한 번씩 하던 거를 4일 만에 한 번, 3일 지나고 이제 4일째에 이제 한 거니까. 자, 어쨌든 서울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호가가 떨어졌다는 거지, 떨어졌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호가 상승률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호가는 플러스 상태에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호가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면 서울은 이렇게 호가가 3일치니까 이제 이게 곱하기 2 정도 해야 된다는 걸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서울. 자, 강남구 한번 볼게요. 강남구 호가가 많이 떨어졌죠. 여기 뭐시죠? 호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이죠? 예, 그 다음에 강동구 보면은 강남구보다는 약간 덜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노원구 한번 봐요. 노원구 보이시나요? 강남구에 비해서는 훨씬 호가가 덜 떨어졌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확실히 정부가 이제 대출을 유급으로 딱 조여버리니까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아서 사야 되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호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덜 올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떨어진 게 아니라 덜 올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주 대비로 얼마나 올랐는지 하는 거니까. 역시 이게 숫자로 호가만 봐도 지금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다고 집을 안 사지 않고 그러면 그 다음 차차선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상상에 기반해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드리지만 주택은 필수제예요. 파는 사람이 급하게 팔 일이 없으면 잘 안 떨어지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필수제니까. 주식이랑 다르다니까요. 주식이나 코인은 없어도 사지 않나요? 근데 주택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우위에 있는 거죠. 대부분의 시기에 우위에 있어요. 지금도 우위에 있어요. 싸게 팔아야 떨어지는 건데 아예 싸게 팔지를 않잖아요. 왜 싸게 안 파는지 어떻게 알아요? 호가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지난주보다 높여서 팔고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싸게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실시간으로 취합되는 겁니다. 일주일 실시간으로 취합되는 데이터인데 너무 데이터가 많으니까 제가
제가 일주일마다 하는데 이걸 땡겨서 3일 지나고 한번 해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예상대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에 망고 맵대로도 다 가고 있고 지금 앞으로 집값이 그래서 폭락하겠냐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주 그냥 신났더라고 보니까 와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게 나왔어요. 진작에 했어야지. 일 정말 잘한다 막 이러면서 진작에 했어야지. 투기꾼들이 이제 어떻게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하하하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 옛날에도 그랬다. 예. 아파트는 망고쌤. 자, 문재인 시즌2다. 시즌2. 시즌2든 3든 뭐 별로 상관없다. 어쨌든 2021년에 있잖아요. 9억 이하 뭐 이렇게 했었는데 문재인 시즌2다. 이런 이야기죠. 그때는 이런 거 있더라고. 12, 16 대책을 했을 때 당시에 그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있었어요. 유력 대선 후보. 지금 대통령인데 그때는 유력 대선 후보였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 했죠. 대출로 집값을 잡는다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나쁜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때는 자석효과라는 게 발생했습니다. 자석효과. 자석효과는 뭐예요? 9억 이하는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9억 이하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9억 이하에 있던 집은 9억으로 금방 따라붙고 9억에서 15억은 또 대출이 조금 더 덜 해주니까 어쨌든 뭐 대출받아 사니까 15억을 다 따라붙고 15억 넘어가는 건 대출을 아예 안 해주니까 그냥 15억을 넘어가냐 안 나냐 그 허들을 넘기가 되게 힘들었다라는 거죠. 이 자석효과. 9억 밑에 애들은 9억으로 빠르게 따라붙고 15억 밑에 있는 애들은 15억으로 빠르게 따라붙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플러스 6억 효과라니까 플러스 6억 효과. 자,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자기가 막대기에다가 있잖아요. 끈을 달고 이 끈 끝에다 갈고리를 다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갈고리를 이렇게 딱 던져가지고 집을 채는 거죠. 잡히는 범위 내에 있는 걸 채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자, 보세요. 요 막대기는 본인이 갖고 있는 돈, 자본이라는 거죠.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돈, 대출 말고, 그거고, 근데 여기서 추가로 이제 여기 말랑말랑한 끈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6억 대출이라는 거죠. 1주택자인 경우, 처분조건 무주택이나 무주택자인 경우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렇게 범위 내에 담는 것 중에 제일 멀리 있는 거를 살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2단계 점프하는 건 안 되고 1단계 점프해라. 네가 6억을 더해서 이사 가는 거는 안 맞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플러스 6억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잖아요. 문재인 시즌2,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망한 이유는 실수요를 막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연끌족이라고 조롱하고 그랬는데 실수요를 지금도 막을 수 있겠나.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를 안 건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지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는 거지. 정책자금 대출이 서민들한테 3억, 2억 이렇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걸 한도를 줄여놓으니까 화가 좀 많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25%를 줄인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100에서 25를 빼봐요. 그러면 75%죠. 그래서 보면 한도를 전부 다 80%로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싼 이자 받던 정책자금 대출을 비싼 월세로 취하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주택자가 우리나라에서 43% 정도 되고요. 1주택자는 41.8%, 다주택자가 14.5% 정도 됩니다. 자, 실수요를 그래서 무주택만 해서는 정권 재창출이 안 되는 거야. 결국에는 1주택자까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명을 실수요자다라고 이야기했고,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여러분은 실수요, 1주택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까지는 선이고 다주택자는 악이라는 프레임이 바뀌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을 잘 고민해서 계획을 세우시라.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